그런데 대개 주변에 학자들, 제 친구들 여럿이 있습니다. 교수들 많이 있는데요. 대개 선비적 그런 그 개념을 가지고 사시는데 우리 이자희 교수님은 민주화 운동에 실질적으로 통일 운동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예 교수가 되신 이후에 지금 시민 사회에 정말 중요한 오피니언 메이커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개인적으로는 국민민주포럼의 전영훈이시고요. 한국에 통일단체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평화통일시민연대의 상임 공동대표십니다. 또한 민화협 3기 상임 공동의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경력이시고 역할이신데요. 현재 유럽의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생설중재재판소의 재판관이십니다. 일개 학자가 아니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본인이 아시아 사회과학원의 이사장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오늘 멤버들 하시고 필요하신 시간 드리겠습니다. 질문도 충분히 해주시고요. 그래서 저의 짧지만은 제가 아는 이장희 교수님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장희 교수님의 인사 말씀과 함께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장희 교수님 잠깐 일어서십시오. 마이크가 지금 와야 됩니다. 마이크가 조금 예. 차지가 안 되는데. 예, 오기 전에 뭐 시작을 하죠.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목소리 크기 때문에. 우선 이 북미민주포럼에 우리 강준하 회장님, 그리고 또 국민민주포럼 뉴욕 지역 대표 이에스더 선생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제가 더욱 기쁜 것은 우리 외국어대학에 평생을 이렇게 연구와 학술, 학생 지도를 해주신 또 제가 존경하는 우리 김성진 교수님을 여기에 뵙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배 선생님이십니다. 여기서 뵐 선생님 너무 반갑습니다.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또 많은 분들이 또 제가 2017년 왔을 때 또 다시 뵙게 되어 너무너무 반갑고요. 또 제가 오늘 제가 이렇게 본 제가 외대 법학과에서 한 법학 전문대학까지 한 30년 동안 외대 대외 부총장 뭐 이렇게 했으면서 우리 제자들이 변호사들로 미국에 한 40년 있어요. 그래서 마침 또 뉴욕에도 6명 있는데 두 사람 변호사 오늘 와서 저를 이렇게 라이브 해주고 지금 이진 변호사 어떻든 간에 제주도 만나고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강준하 우리 동지가 바로 얼마 전에 우리 김주옥 동지와 한국을 방문해서 제가 관계하는 평화통일시민연대 사무실에 직접 오셔가지고 저희들에게 또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또 제가 바로 또 이어가지고 미국을 방문해서 이렇게 뵙게 되니까 두 분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 좀 얘기할 여러분들에게 공부 좀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왔습니다. 사실은 새 정부의 대미 외교 정책의 방향, 국제법적 관점에서 너무 딱딱한 얘기보다는 제가 그 국제법을 하지만은 이 시민운동을 1990년에 시작했습니다. 1990년에 경실련에 관계를 했습니다. 경제정의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경제적인 문제
그때 경실련에서 금융실명제 그리고 공직자,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제 이런 문제를 추진했을 때 제가 상당히 공감을 하고 경실련 창립 때 제가 관여를 하면서 서경석 목사가 93년에 저보고 경실련 통일협회를 한번 만들어야 된다. 이제는 경실련이 경제정의는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평화통일 문제를 좀 저보고 조직을 하나, 경실련 산하에 경실련 통일협회를 만들어라. 그래서 제가 정관도 만들고 이렇게 다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그 당시에 93년도에 경실련 통일협회는 시민단체로서 순수한 통군으로 단체였습니다. 그리고 95년에 사실은 평화를 만든 여성의 큰 단체가 만들었어요. 거의 한 50%, 60%는 제가 단체를 차리고 관련 단체였습니다. 통일단체. 근데 경실련 통일협회는 순수하게 통일단체로서 참 그 당시로서는 평화 문제, 통일 문제에 대해서 울림이 컸습니다. 너무나 컸습니다. 한간에는 우리 서경석 목사가 남북 문제에 관해서는 상당히 보수적이지 않느냐 사실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 경제적인 문제는 제가 참 상당히 존경하고 따랐는데 이 남북 문제 오니까 이분이 상당히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의 아버님께서 평양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목회를 하시고 해서 그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서경석 목사님한테 제가 하나 배운 점은 의견은 달라도 끝까지 남의 얘기를 듣는 뭐 이런 점을 제가 하나도 지금도 뭐 대학에서나 연구생활하나 아무리 저보다 나이가 어린 제자들이라서 얘기를 끝까지 듣고 판단은 본인이 하더라도 뭐 그런 민주적인 절차를 많이 중시하는 그분 장점이 있어요. 나중에 분이 또 정치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막 한간에 그분에 대한 뭐 평가를 여러 가지를 합니다만은 또 그분이 갖고 있는 또 공간은 또 있는 분이다. 뭐 그렇진 않다. 어떻든 거기에 시작해서 제가 시민운동을 90년에 했으니까 여러분 몇 년입니까? 35년. 35년. 대학에 이런저런 연구생활을 외고대학에 오기 전에 저는 지방의 안동교육대학에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대학생활도 육군 제3군 사관학교 법학부 교수로 있었어요. 그래서 연구생활이 거의 한 30년, 40년. 자, 어떻든 저는 시민운동과 학계와 그러면서 제가 전공이 국제법이기 때문에 국내만 있는 게 아니고 해외의 많은 친구들, 특히 우리나라 외교부가 저를 이 국제법 학자로서 그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상설 중재재판소 재판관으로 우리나라 몫으로 저를 추천했어요. 그래서 2006년에 국제상설 재판소 재판관이 됐습니다. 그 2006년이니까 상당히 오래됐죠. 그 임기 6년이니까 6년 연속 계속 연임을 했죠. 여러분들 네덜란드 헤이그를 가보면 알지만은 오른쪽은 국제사법재판소 1940 유엔 기구 그렇죠? 이쪽은 1899년에 생긴 제가 관계하는 국제상설 중재재판소. 국제상설 중재재판소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아시아의 판결은 2017년에 중국의 소위 말하는 남사군도 사건, 필리핀하고 중국하고 섬 사건으로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거 섬 아일랜드가 아니고 암석이 이제 중국이 섬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영해 그리고 배타적 경제를 끄어서 바다를 이렇게 좀 막고 있죠. 이 점에 대해서 필리핀 그리고 베트남 주변 나라들은 상당히 주장이 많지요. 근데 또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는 또 중국이 태평양 진출을 하는데 그
그걸 썸도 아닌 그 부단선을 꺼가지고 아니 이걸 상당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항해 자유를 방해한다 이래서 필리핀이 중국을 고발을 해가 제가 있는 국제상서 중재재판소에서 필리핀이 이겼습니다. 예, 필리핀이 이겼어요. 그래가 중국이 사실은 상당히 사실 시큰둥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거는 그 정도로 얘기를 하고요. 자, 오늘 이 제목이 새 정부의 대미 외교 정책의 방향. 참,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상당히 우리 한반도와 연관이 많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1855년에 서만호 사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바로 조선에 한포 외교를 했죠. 그런데 한포 외교의 맨 처음이 사실은 이제 이 서만호에서 제가 이게 저도 기독교 신자인데 우리 교회 목사님이 참 내가 3주 전에 감동을 받았는데 그 한포 사격을 중국의 청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왔는데 마침 미국이 그 한포 외교를 해가지고 조선의 문호를 개방하려고 하는데 말을 안 듣는데 한 분은 이제는 한포를 쏴서 이걸 어떻게 문을 열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게 젊은 27세 되는 토마스 선교사가 영인데 그걸 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성경이 중국말로 된 성경을 한 보따리를 갖고 그냥 탄 겁니다. 어떻게 선자한테 얘기해봐. 그래가지고 그 평양 쪽으로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젊은이가 그 총을 맞아 죽으면서 그 보따리에 있는 성경을 던져버렸는데 그 물에 빠진 것도 있고 뭐 건진 건 있는데 그게 우리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그 총을 쏜 그 병사의 장교가 그렇게 뭔가 싶어가지고 갖고 갔어. 나중에 어떻게 해가고 보니까 그게 성경이었더라. 그것이 아마 그 북쪽 조선에 선교 청나라는 이미 벌써 번역이 돼가지고 이렇게 기독교 들어왔는데 우리나라의 북쪽에 기독교를 접하는데 아마 참 하나라는 일이 된 게 아니냐. 그래서 그 자기 고향인 영국 청년입니다. 영국의 저 스코틀랜드에 지금도 그 젊은 청년을 기르기 위해서 토마스 교회가 있는데 우리 조선에 최초로 선교를 한 청년이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그 토마스 교회 갔다 왔다 하더라고요. 제가 영국에 여러 번 갔다 왔지만 스코틀랜드 갔다 왔지만 그 토마스 교회를 다음에 꼭 가고 싶습니다. 뭔가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린 이유는 우리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사실은 그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가운데 끼었기 때문에 대륙 세력이 힘이 세지면 해양으로 또 해양 세력이 좀 힘이 강성해지면 또 대륙으로 그때마다 이 한반도는 항상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일전쟁, 러일전쟁 모든 전쟁터가 바로 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마무리하는 이런 마무리 특히 청일전쟁도 없고 러일전쟁도 그랬고 청일전쟁은 마무리가 사실은 시모노세키 조약을 했고 러일 전쟁은 사실 여기 뭡니까? 아이고 내 이름 잊어버렸는데 미국에 있는 도시 포츠머스 조약이 러일 전쟁인데 이때만 다 미국이 이 관여를 중재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든 간에 우리하고 이렇게 미국은 항상 멀리 있지만은 우리가 관련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개항이 된 게 여러분들 알다시피 1876년 강화도 조약이고요. 이 아시아에서 최초로 문호를 개방한 게 1840년 중국입니다. 편저제.
아편 전쟁, 사실 청나라 말 때 사실은 뭐 청나라가 상당히 혼란스러웠잖아요. 그래서 아편 전쟁을 끝나고 난 뒤에 영국이 맺은 조약을 청나라가 또 안 지켰잖아요. 그래서 뭐 국제 규범에 따라 가지고 완전 청나라를 완전히 거의 뭐 아주 완전 몰탕을 지겠잖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제2아편 조약을 맺었습니다. 제2아편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청나라가 야 이게 국제사회에 약속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안 지키면 이렇게 막 한포를 해도 되는 거 같다. 이제 그때부터 청나라가 조금 사실 맨 끝에 황제가 부이라고 어린애잖아요. 그죠? 만주국에 나중에 일본 이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동양에서 최초로 개항을 하는 기회가 있었던 것은 중국이 1842년 아편 전쟁이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일본인데, 일본이 1854년 미국 페리 제도에 의해 가지고 요코하마, 여러분 요코하마 가보셨죠? 그 페리 제도기 한포 외교를 해서 이제 문을 열었잖아요. 그래서 그 기념관이 있습니다. 요코하마 가면 꼭 한번 보십시오. 근데 중국은 일본보다 먼저 그렇게 한포 외교로 문호를 이렇게 서구에서 문을 두드렸는데도 아직 정신을 못 차는데, 일본은 벌써 1854년에 딱 알아채고 이 국제사회의 변화에 빨리 눈을 뜬 겁니다. 물론 일본이 1854년 페리제도에 오기 전에 뭐 사실은 네덜란드라든가 이런 나라하고 무슨 무역은 했습니다. 그 사람들도. 하지만 벌써 일본은 벌써 이 국제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유학생들을 한 80명을 비엔나에, 런던에, 베를린에 쫙 보냈습니다. 그 보낸 가운데 한 사람이 사실 영국의 에든버러 대학을 나온 이토. 우리나라도 에든버러 대학 나오신 거 알죠? 초대 윤보성 대통령이 에든버러 출신. 에든버러 대학이 어디 있죠? 스코틀랜드에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일본이나 중국 같은 나라는 사실은, 일본은 우리보다도 지정학적으로 이렇게 좀 사실 샌드위치가 되어 있는 나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찍 벌써 국제사회에 눈을 떠가지고 이렇게 인재를 키우고 국제사회의 흐름에 국제사회의 강대국가된 논리가 뭐냐 하는 것을 이 사람들 빨리 유학생을 보내고, 그래서 명치 유신하고 이러다가 건조화를 들어갔잖아요. 근데 사실은 중국은 일본보다 빨리 개항을 했지만 늦게 정신을 차린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 중국은 유럽 세력과 그리고 일본에 의해 가지고 중국이 여러 가지 정말 국토가 그렇게 당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운명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우리 한반도는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 사이이기 때문에 우리 한반도가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교다입니다. 외교 중에도 우리는 안보 외교가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부존 자원이 없기 때문에 통상 외교가 무역을 해야 됩니다. 통상 외교가 중요하다. 근데 우리 GDP의 거의 한 많을 때는 70%, 한 63, 4%가 이 통상으로 무역을 해서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유지가 됩니다. 부존 자원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보 외교, 특히 분단이 되고 난 뒤에는 이 안보 외교가 더욱더 어떻든 전쟁이 나지 않도록 해요. 한반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70년 동안 이 한반도에 전쟁이 나지 않고 평화로우니까 우리 코리아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코리아 느끼고 있죠? 여러분들께서, 그렇죠? 예. 70년. 그래서 그 다음에 통상 외교가 이게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한미 FTA라고 기억나십니까? 네. 그게 언제입니까?
노무현 때죠. 예, 노무현 때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할 때 사실은 우리 진보 쪽에서도 한미 FTA를 반대를 했습니다. 사실 저도 좀 약간의 반대를 그쪽에 하도 그러니까 했는데 사실은 그거는 우리 진보 쪽의 큰 실수였어요. 조금. 그 당시에 소위 국회 외교 통상위원회 위원장이 김원훈 의원이었습니다. 아시죠? 광복회 회장도 지내고. 그래서 참 그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이 제 대학에 참 고등학교 2년 선배이기 때문에 제가 참 관여해 나갈 길이 그때 많았습니다. 통일부하고 외교부를 맡으라고 그렇게 부탁했는데 우리 집 사람이 아주 이런 데는 질색입니다. 이혼 도장 찍으라 합니다. 그래서 난 가족이 더 중요하고 우리 또 딸 하나는 저거 좀 잘 내가 전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 가족이 많은 지금 생각해보니까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간에 노무현 대통령이 나보고 전화를 해서 그 진보가 무조건 이렇게 국제사회를 보면 안 돼. 이장희 교수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나나 한미 FTA 해야 됩니다. 우리는 시장이 좁고 미국은 시장이 넓죠. 그럼 우리가 팔아먹을 시장이 넓은 데를 우리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미국이 물론 우리나라 농촌 농업 항상 반대할 겁니다. 미국의 식량이 수입되면 그러나 제조업과 가치가 높은 제조업은 뭡니까? 우리 김선생 정권이니까 뭘 거듭 하시네. 그래서 가끔 내가 시민운동을 하면서도 너무 이분법적으로 하는 이런 건 아닙니다. 멘트리 생각해가지고 옳은 건 옳고 그런 건 그렇고 또 사람이니까 실수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가끔 저 같은 일은 좀 먹물들이 시민운동을 관계하면 그걸 조금 이렇게 말을 안 듣지만 좀 내가 제동을 많이 겁니다. 사실은 내가 경실련 운동할 때도 좀 그런 일이 있어요. 무조건 이렇게 반대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건 또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떻든 우리가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 사이에 있기 때문에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외교. 특히 분단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안보 외교. 그러니까 부정자원이 없으니까 통상 외교. 뭐든 팔아야 된다고. 팔아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걸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통상 외교와 안보 외교를 하는 데는 그 밑에 논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국제규범입니다. 국제규범. 그래서 국제법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 만날 때 농담 같지만 그때 그 사람이 내일경제심사 기자로 있었는데 하도 어떻게 만나니까 전공이 뭐냐니까 국제법이라니까 호메리 같은 사람도 못 잡는 거지. 국제법이 뭐 법이냐고. 나 밥 먹일 수 있냐고 그래. 한 7시에 만나서 잠깐 그날 사실 그 사람 만나러 간 게 아니고 내 사랑하는 후배가 꼭 오늘 7시에 선배가 선배님 만나러 한 20명이 오니까 고등학교 호랑이 나방에 다 모인다고 해. 7시에 됐는데 아무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주 가니까 그 앞에 딱 와서 카운트에서 교수님 내가 물었거든. 그 박감배가 안 오냐니까 그 사람이 아니라 저기 어떤 여성 하나가 계속 내 이름 댄다는 거야. 그래서 딱 물으니까 나보고 이름 맞다니까. 나하고 이게 앞서게 된 거야. 미친 거니까. 일부러 소개하고 도망갔다는 거야. 그 만나자마자 뭡니까? 전공이 국제법이라니까. 국제법이 호메니 같은 사람들이 테러도 하는데 국제는 무슨 필요하냔 말이야 그게. 그 법이냐고. 그러니까 나 밥 먹을 수 있냐고. 계속 여러분들 여기 언론에 계시지만은 기자 선생님들이 이 질문이 이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략적 질문이라. 그러다 보니까 국제법이 우리나라에 필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장장 1시간 반을 하다 보니 8시 반 되게 배가 헐쭉하고 다른 약속 다 취소하고 저녁 먹고 탁구도 치고 이러다 보니 같이 살게 됐습니다. 자, 이건 여담이고요. 어떻든 간에
저는 이 국제법을 특히 이제 제가 독일의 킬 대학이라고, 여러분 세계 3대 운하가 어디죠? 파나마 운하, 스웨즈 운하, 킬 운하입니다. 킬 운하 그러면 1차 대전이 끝났을 때 뭡니까? 킬 운하 수병들이 이제 더 이상 못 싸우겠다 해가지고 그 전쟁 끝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킬 운하 쪽으로 우리 집사람하고, 내가 독일에 있을 때는 저는 뭐 차를 사용 안 하고 자전거를 많이 탔습니다. 자전거도 저는 독일에 가서 그 우리 집사람한테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킬 운하를 많이 돌았습니다. 공부가 하기 싫을 때는 그 킬 운하를 많이 돌았어요. 그래서 뭐 그 사연이 많습니다. 킬 운하를 두고 러시아하고 독일하고 뭐 여러 가지 등등. 어떻든 간에 그래서 한국의 그래서 제가 예일 로스쿨에 1년 동안 이 비스팅 스칼라로 뉴헤븐에 좀 있었고, 하와이 이스웨스 센터에 리서치 펠로우로 있으면서 미국에서 국제법은 이 국제 정치입니다. 중요시 안 합니다. 큰 나라이 되면 필요 없잖아요. 힘이 있으니까. 아니 우리 같이 힘 없는 나라는 뭡니까? 여러분들 힘센 사람하고 힘 약한 사람하고 하면, 힘 약한 사람 뭡니까? 너 원칙이 어긋나지 않느냐? 막 원칙 내세우잖아요. 그렇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자원이 없고, 그렇죠? 안보가 있는 나라는 우리가 휴범이라도 소위 말하는 을이라도 잘 알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설득을 해가지고 우리가 생존을 도모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가 뭡니까? 바로 국제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제법의 최초의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유길준 기억나십니까? 예, 1882년에 조민수교를 했습니다. 조민수교하고 난 뒤에 9분이 수교를 했으니까 한번 와서 미국에 한번 와야죠. 그러니까 피자가 안 끊어져서 일본을 통해 가지고 왔는데 그 9명 가운데 맨 막내가 유길준이었는데, 유길준이가 가능한 것은 영어와 일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통역으로도 그 당시에 대장이 여러분들 제실센민 그 사람이 대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을 쫙 돌아오고 난 뒤에 자기 그랬대요. 우리나라는 이 일본이 자꾸 삼켜버리려고 한다. 이거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느냐 하니까 사람이 국제법을 좀 해서 어떤 원칙하게 해가 좀 따져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는 국제법을 공부를 하면 뭐 조선이 힘인지 안 하면 되고 안 먹히고 이래서 그러면 내가 국제법 좀 공부할 수 있도록 가는 사람 다 돌아가는데 저 당장 보고 저 좀 한 6개월만 국제법 공부할 수 있도록 좀 머물도록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가. 이번에 국제법을 저 공부를 한 4개월 정도 하니까 고종 왕제가 화가 나가 6.27 그럼 빨리 들어오라고 말해요. 그 감옥에 갑신정변에 이분이 연루가 돼가지고 들어오자마자 감옥에 갇힙니다. 어쨌든 그분이 우리나라의 국제법에 대한 하나의 효시 인물입니다. 그만큼 선각자들도 참 이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 사이에 있는 이 한반도가 살아갈 길은 통상 외교와 안보 외교 논리는 결국 이 국제 규범이라도 잘 알아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자,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당면한 문제가 트럼프 2기가 되는 문제를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트럼프 2기가 된 제일 문제가 지금 여러분들 관세 폭탄이라 하잖아요. 그렇죠? 네. 두 번째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소위 방위비 분담금 10배 올리겠다 말 안 들으면, 그런데 미국이 재정 적자와 상금이 적자, 통상 적자 좀 어마어마하잖아요. 응? 그래서 이걸 어째 헤쳐나갈 건가 사실은 있는데, 사실은 저는 얼마 전에도 어디 글을 썼습니다만은 트럼프가 우리에게 참 이렇게 좀 압력을 가하고 뭐 그런 게 있지만 저는 위기이자 또 기회이기도 하다. 저는 두 가지 측면을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어떤 경우는 또 북한하고도 뭐 좀 여러 가지로 뻥을 치지만은 그것도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좀 협상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파하기로는
여러분 이 국제 규범을 딱 두 가지를 제고 성격을 분류하라면 국제 경제법 질서가 하나 있고요. 하나는 국제 평화 질서를 하는 규범이 있다면 국제 평화 질서를 하는 것이 2차 대전 후에 맞는 게 뭐냐면 UN 헌장입니다. UN 헌장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평화와 인권, 국제협력, 평화, 국제사회가 이렇게 평화롭게 하는 게 만약에 평화를 깨뜨리는 사람은 UN 안보리 이사회에서 우리 유엔이 집단적으로 공개합니다. 유엔 헌장 107조에 의하면 일본과 독일은 아직도 점검 국가입니다. 점검 국가입니다. 그런데 어떻든 유엔 헌장을 참사는 주도적으로 역할을 한 사람이 사실은 미국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43년 카이로스는 40년 포츠담 협정 그리고 얄타 협정. 얄타 협정이 그것도 하나의 큰 포츠담스러운 전에 얄타 협정이 있는데 얄타 협정이 바로 거기서 유엔 헌장 하나 소리 나고 만들자는 노력도 있었지만 일본이 독일은 45년 5월 8일 날 이미 항복을 했는데 일본은 끝까지 항복을 안 한다. 특히 미국 입장에서 제일 무서웠던 게 저 만주에 있는 관동군이 30만 명이 이게 앞도리같이 이게 항복을 안 한다. 미국의 젊은이들을 만약 그거 보낸다면 미국의 여론이 나빠서 정말 지상군을 보내기 힘드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45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루즈벨트 대통령이었어요. 카이로스는 때 루즈벨트 대통령은 참 훌륭한 대통령인데 그 소아마기 그렇죠. 그래서 카이로까지 배를 타고 갔다는 겁니다. 가서. 그리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다 이렇게 좀 쭉 카이로스는 포츠담 협정까지 이렇게 쭉 했는데 사실은 이 얄타 협정이 그 참 굉장히 중요한데 도대체 일본을 저거 어떻게 하면 저거 좀 손을 보느냐 하는데 얄타 협정에서는 반드시 카이로선에는 소련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카이로선에 참석한 사람 누구지요? 자, 루즈벨트, 장제서, 윈스턴 처칠. 근데 또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장제서의 부인 송미리 여인입니다. 명구는 자기 남편 장제서는 일본에 유학이 있기 때문에 영어가 안 돼요. 영어 통역 때문에 갔다고 했지만은 사실은 카이로선언의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뭔지 알아요? 조선의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카이로선언에. 이 전쟁이 끝나면 조선은 Free and Independent State in due course. 여러분 기억나죠? 이 전쟁이 끝나면 조선은 적정한 절차에 따라서 자유롭고 독립된 나라가 된다. 그 카이로선언 전체가 특정한 나라가 이 전쟁이 끝나면 독립된다는 것을 조선밖에 없었어요. 윈스턴 처칠 굉장히 화를 냈어요. 왜? 그걸 만약에 해주게 된다면 식민지가 많은 영국은 인도림을 다 해방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조선의 조항이 들어가게 한 논쟁이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외교 힘으로 이승만 대통령의 지도교수가 누구였죠? 윌슨 대통령 프리스턴 대학의 외교의 힘이다. 또 한편은 백범 김구 선생이 정말 우리 조선인 독립운동가가 정말 안중근 의사의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건에서 중국은 저렇게 인구가 많아도 난징같이 이렇게 난징 대학살 같이 당하고 있는데 조선은 인구도 얼마 안 되는데 어이요 콩할 만한 나라가 대담하게 자기 민족을 위해서 저렇게 하는 나라는 반드시 독립이 될 만한 자격이 있다. 이렇게 해서
어이 장제스가 그때까지 상대도 안 해준 우리 백범 선생을 만나서 돈도 주고 막 한단 말이죠. 그래서 백범 선생의 노력이다. 또 백범 선생이 카이로 선언에 장제스가 간다는 얘기를 듣고 상당히 자주 만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보다 장제스의 부인 송미령 여사가 가 누구하고 친했냐면 그 여러분들 아시죠? 장제스가 세 딸이 있었는데 그 장인어른이 그 미국의 큰 부자였는데 세 딸 다 미국에 성공을 했는데 다 훌륭한 딸인데 특히 송미령 여사는 특히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부인 엘레나 루즈벨트 굉장히 친해요. 그리고 백악관에 산 동양 여성으로서는 그분이 유일하게. 그리고 그분은 전쟁이 끝나면 반드시 우리 중국은 원통해보게 독립해야 된다는 걸 연설하고 다녔어요. 근데 이분하고 누구하고 친했냐면 백범 선생에게 영향도 줬지만 이분하고 친한 사람이 조선의열당 부위원장 김원봉의 부인 박재정 여사하고 송미령 여사 그렇게 친해요. 그래서 박재정 여사가 상당히 카이로 선언에 조선의 독립조항이 들어가는데 노력을 했다. 나는 그게 아마 제가 본 자료 가운데는 제일 정확한 얘기가 아니겠는가. 어떻든 자 제가 오늘 그런 얘기를 드린 것은 조선의 조항이 43년 카이로 선언에 들어갔고 45년 포츠담 협정은 한골 또 안 하니까 카이로 선언을 무조건 지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일본이 언제 항복했죠? 45년 9월 2일 날 미국배 미조리에 함상에서 항복을 했죠. 그렇죠? 항복을 했는데 일본의 나가사키 원자 폭탄이 언제 떨어졌죠? 8월. 그렇죠? 6일 9일 떨어졌죠. 그렇죠? 히로시마 나가사키. 그렇죠? 자, 우리 분단과 관련되는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신경 써야 합니다. 아까 제가 그 얄타 협정에 미국이 소련이 그때는 살인이 왔어요. 살인이 많아서 미국이 얄타 협정에서 소련이 저 만주에 있는 일본인 그 좀 공동군 좀 이렇게 하는데 좀 참여해달라 부탁합니다. 만약에 당신들이 그래야 이게 일본이 손을 들지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된다. 만약 그걸 해준다면 소련이 일본에 뺏긴 영토 어디죠? 사할린. 그렇죠? 늘 전쟁 뺏겼지 않습니까? 그거 먹도록 해준다. 그리고 38도 위쪽에 노스코리아에 들어가는 거 허용해준다. 이게 사실 한반도의 분단은 미소의 기획 분단이다 하는 얘기. 여기서 우리 젊은이들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얄타 협정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사실이요. 그래서 근데 나중에 나가사키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딱 떨어져 버리자. 와, 미국 후회를 합니다. 아이고 내가 좀 그 참을 걸쳐 소련을 호랑이를 한 마리 불러들인 거다. 저거 러시아 소련이 안 왔으면 이 그 골치가 덜 아팠는데 바로 한반도 분단이 참 국제정세가 그렇게 돌아갑니다. 예. 자, 그러면 43년, 45년에 조선과 관련된 조항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조선인은 노예 상태에 유의하여 이 전쟁이 끝나면 조선은 자유롭고 독립된 나라가 될 것이다.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협정이 그렇게 그건 데크레이션 선언입니다. 근데 이것을 45년 9월 2일 날 미조리 항공 문서 서렌더 도큐멘트에서 일본이 사인하면서 구속력을 법적 구속력을 받게 돼요. 그러면 그것이 그대로 왔다면 그대로 전달됐다면 일본의 정권 처벌 문제 물론 카이로스는
포스트함이 일본의 전범 처분 문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식민지의 여러 가지 문제, 잔재 문제 이런 게 해결됐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전쟁은 뭡니까? 평화정약으로 끝나죠. 그렇죠? 40원 고리를 그냥 항복했다는 겁니다. 평화조약은 뭡니까? 노멀리제이션. 나라와 나라 사이가 전쟁이 종결돼야 평시 상태가 돼야 디플로매틱 오픈 외교관계가 국교가 수립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평화조약은 태평양 전쟁을 종결하는 평화조약이 무슨 조약이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그렇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언제 발효됐죠? 54년 11월 달에 발효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카이로스는 포스담 협정에 조선에 관련된 모든 것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그대로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게 왜곡되고 반영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퀴즈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47년에 냉전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국제선. 그리스가 공산화되고 소련은 볼세비키 혁명을 있고 중국에도 뭡니까? 오태통이 서서 움직이고 그렇죠? 그래서 45년 9월 한국 끝나고 나서 샌프란시스코 강제 협상회를 쭉 하는데 또 여러분들이 뭡니까? 50년 유교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트루만이 저거 샌프란시스코 강제하게 카이로선이나 포스담 협정을 하면 일본의 식민지 전범에 대한 엄격하게 처벌을 하게 되고 또 그 피해받은 식민지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 손배상 문제를 엄격하게 샌프란시스코에게 이렇게 규정을 하게 되는데 일본이 뭡니까? 참 미국 입장에서는 이 냉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아시아에 있는 나라 가운데 제일 믿을 만한 게 일본이다. 일본은 빨리 키워가지고 미국 여기까지 머리를 오기 힘드니까 이렇게 전초기지 최전선에 일본을 활용해야 되겠다. 이런 국가의 정책. 그 정책이 여러분 뭡니까? 47년 트루만 독트린. 트루만 독트린은 사실 냉전, 미국 외교가 냉전에 대비하는, 외외 외교가 냉전에 대비하는 외교 정책. 트루만 독트린. 그렇죠? 트루만 독트린. 여러분 트루만은, 루즈벨트는 벌써 여러분들 샌프란시스코 때 프랭클린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트루만은 한국과 인연이 많습니다. 트루만 독트린도 그렇지만 아까 트루만 때 뭡니까? 원자폭탄은 트루만 때 bom빙했어요. 여러분들이 원자폭탄은 누구 메가드 책임이다, 트루만 책임이다, 여러 가지 양론이 있죠. 트루만이 정말 이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 대통령 가운데 한 번도 관련된 이게 일본을 항복시킬 때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 사실은 원자폭탄을 트루만이 그걸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50년 6.25도 트루만이 관계죠. 트루만과 메가드는 관계가 여러 가지로 좀 긴장되겠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중공이 개입을 하니까 이 원폭을 한반도에 선언하습니다. 참 무시무시한 얘기죠. 네? 그걸 메가드가 그런 얘기를 했다. 트루만이 얘기했다.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트루만이 꼭 써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좀 그렇게 급설 주려고 아마 그런 말을 꺼내냈다는 말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이게 한반도에 이런 데 오폭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응? 그렇죠? 그러나 어떻든 간에 트루만 사실 메가드는 트루만의 말을 듣지 않아가지고 그 당시 미국은 어떻습니까? 대통령 선거 막 있었죠. 그렇죠? 선거했는데 그 다음 대통령 누구죠? 아이젠하워가 장원 출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트루만이 정적을 뭐냐면
메가드가 워낙 인기가 높으니까 저 친구가 얼마 있다가 나하고 전개 나오는 게 아니냐 하도 그러니까 메가드가 카카 저는 정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카카가 조심해야 될 것은 아이콘입니다. 저를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네? 그 아이크가 그 다음 대통령 했죠, 그죠? 네. 그래서 어떻든 간에 그렇게 됐고. 그래서 제가 여기 핵심은 54년 11월 달 2차 대전을 종결하고 식민지를 역사를 청산하는 첫 단추가 카이로스노 포츠담 협정이 52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이게 굴절이 되었다. 그건 미국의 외교 정책의 변화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그래서 52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그 14조에 볼 것 같으면 여러분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당사 국가가 48개국인데 태평양 전쟁과 식민지 전쟁의 가장 피해 국가인 타이완과 조선은 조약 당선이 못 됐습니다. 우리는 교전국이 아니라는 거죠. 사원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전성국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런 나라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냐면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일본하고 양자간에 해결하라. 그것이 1965년 한일협정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한일협정 체제의 모법은 뭐다? 샌프란시스코 체제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체제는 일본에 대한 정범 처벌도 애매모호하고 일제 강점도 불법이 아니라 어느 정도 무기물 이런 아리끼리한 협정 때문에 그 하위 조약인 65년 협정은 그 하위 조약이니까 식민지 문제, 일본에 대한 정범 처벌 문제 이런 문제가 65년 협정에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고 오늘날 한일 역사 문제가 계속 이런 문제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최근에 선거 때 무슨 상당히 논쟁이 있어서 제가 할 수 없이 국제법 학자와 역사학자들 몇 분을 좀 이렇게 실어해서 그 모 후보가 모 후보가 광복절을 없애고 건국절로 하자. 일제강점은 강점 시대의 조선인의 적은 조선인이 아니라 일본인이다. 이러니 홍범도 장군은 알겠다. 그래서 홍범도 장군을 어디 가자. 그래서 저는 어느 당을 특정 지지하는 건 아닌데 이런 거는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것도 마침 굉장히 일어나서 내가 기자회견을 역사학자 8명, 지구학자 한 5명에서 1910년 8월 20일 이전에 맺은 조약은 이미 무효로 한다. 그것이 1965년 한일 기본조약. 그렇죠?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무효로 한다 하는 올레기 누렌 보이도 이걸 두고 일본 정부 입장은 1910년 강제병합이죠. 1910년에 그 이전에 맺은 조약은 이미 무효로 한다. 이렇게 해놓고 그 무효 시점을 언제부터 보느냐 하면 일본은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부터 무효고 그 전까지 맺은 1938년 강제동원 조약도 다 유효하고 강제동원 피해자 일본 법원에 무슨 하는 그거 다 기각해 버렸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나 우리 정부 입장은 1905년 을사늑약도 1910년 강제병합조약도 원천 불법 무효다. 이게 우리 정부 입장. 그렇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조약이 성립하려면 자유로운 의사표시, free expression, 당사자가 자유로운 의사 속에서 체결돼야 되고
조약 체결권자가 체결해야 되고 그 조약에 유의하려면 조약의 성립 요건과 발효 요건이 다 갖춰야 되는 이건 유엔과 그리고 국제연맹과 하버드 보고서에 세계적으로 조약의 성립 요건과 조약의 효력 요건을 갖추는 3대 조약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1910년 강제병합 조약을 들어있어요. 이건 국제사로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지금도 한국이 국제법 위반하고 있다. 왜? 1965년 청구권 협정에 의해 가지고 유무상 5불을 주고 청구권 협정 1조는 일본은 한국에게 유무상 5불을 준다. 2조는 이것으로서 completely and finally solved. 이것으로 모든 것이 개인 간, 정부 간 모든 게 끝난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 다 끝난다고 이게 도장 찍어놓고 이거 자꾸 뭘 달라고 하면 그 한국 정부 지금 국제법 위반을 하는 거다. 근데 그게 언제까지 한국 정부도 묵묵부답이었냐면 2005년까지.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나라 지금 가장 큰 시민지 피해 문제 가운데 핵심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인권에 관련된 일본군 성노예 문제, 강제동원 문제, 지금 요사이 조선인의 원법 피해 문제도 있지만 이것은 카이로 선언에 어디 근거하냐면 조선인의 노예 상태에 유의하여 일제시대의 국제사회는 조선인은 노예다 말이야. 반인도적이다 말이야. 반인권적인 처사를 일본이 해요. 국제사회 그렇게 국제문서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65년 청구권 협정에서 1조가 유무상 5억 불, 2조가 뭡니까? 이거로서 다 완전히 completely, finally, 최종적으로 끝났다. 이것은 국제법적으로 해석할 때 국가와 국가 사이에 국가가 자국민이 갖고 있는 외교적 보호권, 그 right to diplomatic protection. 그거는 끝나도 개인 김아무개 피해자,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또 강제동원 피해자는 국가가 갖고 있는 외교적 보호권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가해 국가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국제법 논리입니다. 그래서 국제법이 필요합니다. 이 내용을 박수 한번 쳐줘야죠. 우리가 인정한 게 아니고 1991년 일본 중의원회에서 일본 중의원이 일본 외무성의 법률 조약국장한테 질의를 했어요. 그게 왜냐면 일본도 미국하고 그런 비슷한 게 있어요. 일본도 러시아하고 그런 비슷한 사례가 있어. 개인이 억울한데 이게 국가가 뭘 이렇게 해결했다 하니까 개인은 아무것도 못 받았거든. 그래서 자기도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요원이 질의를 하니까 그 일본 조약국장이 그건 전혀 별개 문제입니다. 국가 사이에 해결했다는 것은 국가가 자국민을 보호하는 외교적 보호권은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끝났다는 소리지. 그 피해자가 가해 국가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개인적인 손해배상 청구권은 forever. 그래서 이게 근거가 돼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 계속되냐면 우리 피해자들은 그런 내용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법원에다가 손을 제기하는 거 전부 다 패소입니다. 일본 대법원 다 패소입니다. 그래서 억울해가지고 도대체 한일 협정 65년 협정은 여러분들이 협상하는데 얼마 걸렸죠? 14년 걸렸어요. 65년 협정이 1951년부터 65년 14년 걸렸어요. 그랬을 때 유무상 5억 불도 받아내는 거. 이걸 한국 입장에서 저쪽에다가 요구하는 항목이 있어요. 그걸 대일 청구권 8개 항목이라고 합니다.
그 청구권 판계 항목. 그런데 이 외교 문서를 이렇게 공개를 안 하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그런데 이 공개를 피해자들이 일본에서 소송을 제기를 전부 패소를 하니까 도대체 협상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러냐. 그래서 피해자들이 한국 정부에다 상대를 해가지고 그 소송 외교 문서를 공개로 하라 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이겨가지고 외교 문서를 공개를 해. 딱 보니까 대일 청구권 8개 항목에 쭉 보니까 거기에 안 들어가 있는 게 일본군 성노예 문제 안 들어가 있어. 살인 교포 문제 안 들어가 있어. 원폭 피해자 문제 안 들어가 있어. 네 번째 강제 동원 문제는 제 5호에 미불 임금 요거만 들어가 있어. 경제적인 것만 들어가 있어. 인권 침해지가 안 들어가 있어. 그러고 나는데 우리 정부가 그게 언제냐?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민간 합동 외교 문서 공개위원회에서 이 피해자의 소송을 제기해서 노무현 정부가 그걸 한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 정부 입장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바뀌기 시작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정부에게도 잔존 청구권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잔존 청구권이 있다 해놓고 또 정부가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아서 또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2011년 헌법재판소에서 정부가 부작위에 의한 책임이다. 정부가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정부 책임이다. 이래가지고 2011년, 12년부터 우리 정부가 또 바뀌어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게 저는 항상 제가 시민운동을 하지만은 시민주의가 국가주의와 정파주의를 항상 리더를 했습니다. 과거에 우리 독립운동도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이 북미민주포럼 중요합니다. 예. 왜냐면 국가주의 혼자만 해서 안 됩니다. 국가주의와 시민주의가 같이 국가 이익을 도모합니다. 국가주의가 너무 빨리 가면 외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시민주의는 조금 앞에 나가도 그렇게 책임을 많이 주장해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지금 몇 분 남았습니다. 이거 시간이 많죠. 20분.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너무 그쪽을 너무 깊이 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 쪽으로 새 정부의 대미 외교 정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결론 중심으로 얘기하겠습니다. 한반도의 가장 큰 우리 문제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우선은 지금 당면한 것은 관세 폭탄. 자, 이 문제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두 번째가 안보 외교 문제입니다. 사실은 주한미군 철수라든가 관련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 또 하나 문제는 아시겠지만은 역사적인 문제입니다. 역사적. 과거사 문제를 저 일본이 어떤 주장을 합니까 지금도? 한국은 올 때를 자주 옮기는 나라다.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사과를 하고 나면 또 사과를 하고 그럼 요런 사과를 하고 저기서 언제까지 사과를 해야 되냐 이러면 어렵더라도 그 말이 비슷하게 들리는 것 같죠? 립 서비스 사과만 합니다. 법적인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책임질 사과를 안 씁니다. 예. 그래서 제가 크게 말하는 방면 문제는 우리가 관세 폭탄, 두 번째는 분단 국가로서 우리가 북한의 군과 관련해서 안보 문제, 안보 외교. 세 번째가 역사적인 문제.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보역을 막론하고 역대 정부는 어떻든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2020년에 2년을 출범한 이 윤석열 정부는 이거 너무 후퇴를 시켜버렸어요. 자, 우선 여러분들 안보 외교만 하나만 들어보면요. 제일 중요한 건 남북한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그래도 그나마 4.27 판문점 선언이나 9.19 평양 공동선언이나 정상회담에서 많은 또 이렇게 합의를 했잖아요. 이제 거기에서 그래서 이게 평화를 관리를 잘 해왔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 아시는 얘기지만 이게 윤석열 정부는
우선은 1년 365일 가운데 거의 한 250일을 한미 군사훈련을 하는 겁니다. 저쪽에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남쪽에 이 한미 군사훈련하면 방어 훈련이라 하더라도 자기들 공격 부이고 그쪽에는 생산 라인이 다 중단이 돼, 다 비상이 다 돼. 그 다음에 2023년에는 국방백세에다가 추적이라고 넣기. 네? 그리고 남북 간에 합의한 가장 중요한 군사 부분의 합의가 9.19 평양 공동선언의 사실은 군사 부분 합의인데, 군사 부분 합의가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DMZ에 있는 육상, 그 다음에 가장 취약한 지역이 서해에 있는 해상, 이거 위에 있는 공중, 이 세 군데에 서로 우발적인 충돌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호 미리 연락을 하게 되고 오해를 받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한 것이 9.19 평양 군사 선언입니다. 이건 정말 노무현 정부가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거 할 때 이거 굉장히 반드시. 그때 그 트럼프 대통령 밑에 아주 네오콘이 있었습니다. 존 볼턴, 폼페이오. 이 열람아 어떻게 그렇게 큰 걸 내주느냐.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도 참 그 고관하는 지금 너무 좀 잘했어요. 그 미국이 막 쪽 반대있으면 막 밀어붙여가 그거 하나 해냈어요. 여러분들 전쟁이라는 건 다 뭡니까? 우발적으로 나는 겁니다. 그리고 확성기 중단, 전단 살포하는 거, 서로 자극하는 행동, 이거 일체 못하더라 했어요. 결국 큰 선거잖아요, 그죠? 예. 뭐 다른 건 뭐 사회적 파문서 놔두고, 아니 윤석열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평양 공동선언은 일방적으로 효력을 일부 정지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저쪽이 뭡니까? 이 남북 정상합의를 너가 먼저 해도 우리 그냥 이내가 또 맞받아칩니다. 이게 에스카레이트가 돼가지고 점점 더 이렇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남북 그러고 난 뒤에 한미 동맹 그리고 이 한반도를 사실은 아태 안보 동맹, 한국, 일본, 미국 그리고 인도 이래가 아태 안보 이 동맹을 만들어뒀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러시아, 중국, 북한 그러니까 신냉전 삼각구조 중심으로 이 냉전 구조를 한반도에 윤석열 정부가 만듭니다. 자, 이러다면 여러분들 뭡니까? 우리 이 GDP에 사실은 수출 수익에 안보는 뭐 미국이고 통상은 중국이다 할 정도로 중국하고 경제관계 위협 많았잖아요, 그죠? 그게 다 끊어졌어요. 또 그나마 러시아하고도 관계하다가 국방외교 해가지고 우리가 참 저 브라디보스톡에 무슨 동방뭐 있으면 우리 외교관 저도 한번 갔습니다. 정부에서 같이 가잖아요. 그래서 그 러시아 학자도 결혼해서 자 국방외교도 전부 다 파괴되고 그렇죠? 중국하고도 통상도 다 끊어져. 이게 우리나라에 상당한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안보에. 그 다음에 남북 관계도 그렇게 긴장을 시키고. 여러분, 그 다음에 한일 관계는 여러분 어떤지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참 역대 정부가 참 모욕 정부를 막론해가지고 어렵지만은 일본은 조금씩 뭐 사고도 받아내고 조금 일본 사람들 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냉탕 그것도 좀 뭐가 했잖아요. 근데 윤석열이가 촥 날라가가지고 다 터져버렸습니다. 자, 물컵을 내가 요만큼 비웠으니 나머지는 당신들이 채워라. 일본의 선의에 맡긴다. 그렇죠? 그 했습니까? 예. 한일 역사 정의도 퇴행시키고. 그렇죠? 그리고 사실 남북한 간의 안보 문제도 이렇게 또 통상 문제도 다 엉망진창했어요. 특히 저는 정말 무서운 게 또 최근에
사실 파면하고 난데 그 노소원과 그 수치가 쫙 나왔잖아요. 야당이 사실은 이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뭐 좀 올리면 탄핵하니까 화가 되긴 어떤 모이죠. 그래서 윤석열이가 일거의 사람을 없애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예. 그래서 그 방법 핵심이 16명만 어떻게 없애버릴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없애버릴까? 북한의 소행으로 돌리면 되지 않냐? 그래서 10월 한 7, 8일부터 그 계획을 세워가지고 저쪽은 우리나라의 안보에 남북한 간에 제일 취약한 지역이 어디죠? 백령도, 서해 그쪽에 16명을 딱 데려가가지고 우리 해병대 국군이 NLL선을 넘게 되면 북한이 그냥 있을까요? 자극하죠. 그 기회를 이용해가지고 북한의 소행으로 다 없애버리려 했겠죠. 그 다음에 또 평양 상공에다 뭡니까? 드론을 띄웠죠. 여러분들 그 접경 지역에 우리 이쪽에서 뭘 띄웁니까? 대북 전단 살포. 여러분들이 전단 살포 하면 종이 요만한 걸 사진을 했죠. 여러분 직접 보신 분 계십니까? 풍선 하나가 이거 반만한 거예요. 이런 걸 30만 개를 띄우는 겁니다. 그 안에 뭐 별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그게 올라가가지고 평양이 터지면 저쪽에 뭐 체제 비방도 있고 뭐 달러도 1달러도 있고 뭐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제 오물풍선이 이제 이렇게 주고받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것까지는 좋은데 이 전단 날린다 해가지고 뭡니까? 전단 날린다고 해서 우리 그 정부의 우리 그 교류협력부에 보면 그 정부의 허락 없이 전단 날리면 처벌을 받게 돼. 3천만 원 이하 3년 이하 벌금인데 이걸 금지를 시키니까 이 사람들 헌법재판소의 표현의 자유에 위반된데 헌법재판소 그쪽 손을 들어줬어요. 윤석열 정부가. 오 기운을 해가 그다음에 더 날리는 겁니다. 이 참 심각했죠. 자 그리고 그것까지 또 좋은데 드론을 또 날렸습니다. 드론을 날려가지고 저쪽에서 방송이 우리가 뭐 북측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은 저 사람들 발표는 거의 정확합니다. 그대로입니다. 남쪽에서 올리는 드론 같다. 확인은 안 하고 드론 같다. 계속 이렇게 하면 막 비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시민단체고 뭐 정부 국회 우리 민주당에서 그 확인을 하니까 우리 국방부에서 아니다 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어느 방송에서 뭘 발견했냐면 국방과학원의 내부 문서를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 내부 문서에 그 안에 있는 어떤 전문가가 분석을 했는데 평양에 있는 드론이 우리 쪽에 만든 드론과 동일하다. 이걸 봐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이런 일을 이 내란 문제가 아니라 이게 큰일 날 문제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걸 사실 우리 국회도 잘 움직였고 그렇지만 여기 다 고생을 하셨는데 우리 빛의 광장 우리 시민들이 정말 저도 참 단식 농성도 하고 제가 참 제 직함감이 하나가 6.15 공동선언 상임 공동대표 전6.15 그리고 동시에 서울 6.15 공동선언 대표 상임을 그러면 서울에 25개 구가 있습니다. 그 구에 구마다 조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광화문 앞에 제가 관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참 찍고도 많이 받았고 이 영감은 얘는 나이가 몇 살인데 말이야 얘 정신 차리라고 어떤 데는 구두도 감춰버리고 운동화도 감춰버리고 제가 우리 딸하고 합의해가지고 이가 저 밑에 내려가고 감춰면 내가 신고 광화문도 나오고 뭐 그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 시민의 힘으로 비상행동 그렇죠? 사회대회 계획을 위한 비상행동 여기에 참 우리 의원들도 힘을 합하고 이래가지고 윤석열을 드디어 사실은
그렇죠? 파면시켰습니다. 그래서 제7공화국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 저는 새 정부의 외교정책은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새 정부의 외교정책은 이 트럼프 위기가 사실 위기이지만 저는 아까도 얘기했던 기회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위성락 안보실장이 와 있습니다. 우리 한미 정상회담을 조율할 수 와 있거든요.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 와 있는데 잘 조율해서 아마 잘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리라고 보고 있는데 제일 지금 한 게 관세 문제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제 견해를 묻는다면 10월 말에 여러분들이 에이펙 회의가 경주에 있다는 거 아시죠? 네. 예, 에이펙 회의가 이게 우리에게 참 기회다. 왜 그러냐? 국제평화질서의 규범은 유엔 원장이고 국제통상질서의 규범은 1947년 같습니다. 이 두 개가 미국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1947년 만든 카트는 구스, 상품을 규제합니다. 근데 이것이 60년 초 돼서 개발도상 특혜조항회가 GSP 조항, 김성규 교수는 아시죠? 개발도상국 특혜조항이라고 들어가가지고 관세를 개발도상 어느 정도 되면 개발도상 국가들은 관세를 조금 봐줬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GSP 그 덕분 때문에 미국 시장에 굉장히 많이 수출했습니다. 아시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걸 빨리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뭐 개발도상국 특혜조항까지는 되고 우리나라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살게 되니까 미국이 졸업시켰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코리안 잘 살 때는 너 이제 안 된단 말이야. 교통경리 막 했잖아요. 근데 가만히 코리아가 코리아, 중국, 대만 이런 나라가 지적재산권을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가트에 규정이 안 돼 있어요. 서비스업도 규정이 안 돼 있어요. 이런 거를 그럼 미국이 상당히 적장 나는 겁니다. 이런 나라도 미국이 개발하는 지적재산을 쫙 도둑질 해가지고 막 겨울오니까 재정적자, 그리고 통상적자 나니까 이걸 좀 막는 방법이 뭐냐? 그거 여러분들 그때 슈퍼 300이라고 기억나십니까? 미국이 우리나라 통상합력 86년입니다. 아, 셌습니다. 예, 맞습니다. 또 유럽의 EU 집행이사회가 우리 지적재산권을 EU 이사회가 고발해가지고 우리나라 조사를 받습니다. 미국의 USTR 그 여성 이름 뭐죠? 빼쳐고도 키 큰 사람. 예. 이분이 86년에 우리나라 오니까 우리나라 총리가 도연을 했습니다. 무섭습니다. 그 사람이 말 한마디 보고서에 따라가지고 한국에 지금 무역의 길이 막히냐 그런 점 통상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것까지는 있었는데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지금 같은 체제로서는 미국의 국익에 별로 도움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래서 아까 말한 지적재산권과 서비스 등등 외에도 더 규제할 수 있는 무역 질서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이 우루과이라고 합니다. 95년 중. 그렇죠? 그래가 이제 잘해왔는데 그 다음 또 보니까 요새 재정적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제조업이 여러분들 아시지만 미국 제조업이 이렇게 망개했잖아요. 제조업이 강한 나라가 일본, 한국, 대만, 중국, 그렇죠? 독일 이런 나라란 말이에요. 그거다가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오니까 요 나라들이 굉장히 빨리 따라오니까 미국이 당연히 도리 걷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규제하자. 그래서 제 생각이 아마 거의 맞을 겁니다. 제 생각은 미국이 새로운 무역 질서 규범을 하나 만들 전초모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비슷하게 그런데 미국이 분명하게 우루과이 라운드 WTO 협정을 위반했으면 보통 때 같으면 여러분들 한일 간에도 여러분들이 그 통상문제 있을 때 우리가 고발 뭐 등등 했잖아요. 어느 나라도 미국을 고발한 나라 봤습니까 여러분들? 무서워 고발 못합니다. 35% 50% 막 때리니까 각 나라가 지금 정신없어가지고 뭐 자기 나라 1%라도 내리려고 정신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희들 나라하고 비슷한 입장에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나라하고 우리가 좀 담아봐야 합니다.
의견을 나누자. 어떤 나라가 있을까요? 브릭스, 브라질, 러시아, 그렇죠? C, 중국, I, 인도, S, 사우스 아프리카 등등. 이 브릭스라는 나라들이 합하면 세계 GDP가 한 54%. 이 브릭스가 단일 화폐를 가지면 기초통화인 달러에 굉장히 미국이 신기했어요. APEC에 굉장히 많은 나라가 중국도 온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우리 정부가 이런 나라들하고 의견교환을 좀 해서 미국이 어차피 새로운 라운드를 하나 만들라니까 코리아 라운드를 하나 발표하자 이겁니다. 우리 한반도가 항상 룰 테이커였는데 룰 메이커가 되자. 그게 제 핵심입니다. 남이 만드는 국제 규범을 항상 추종을 했는데 우리도 그만한 나라가 됐습니다. 왜? WTO 협정의 국가가 166개국인데 우리가 6번째입니다. 이게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면 새로운 라운드를 우리가 항상 국제 규범을 만드는데 우리는 그걸 남이 만드는 걸 추종했는데 이제는 우리도 적극적으로 그 룰을 만드는데 참여를 같이 하자라고 우리가 주체를 해가 사람 모자는 겁니다. 나라 모자는 겁니다. 그 가운데 공략해야 될 게 브릭스라는 거예요. 저는 저한테 공감을 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무슨 뭐 내가 경제학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국제법 학자로서 자 보니까 뭐 조금 보입니다. 가까운데. 네. 그래서 틀림없이 미국은 아마 우루과이 라운드 다음에 새로운 라운드 그것이 뭐죠?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에 미국이 국익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라운드를 하나 만들라. 도저히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우루과이 라운드로서는 미국이 국익 우선지로 올라갑니다. 또 제가 한마디를 여기 간다면 그건 이제 관세적이고 안보 문제가 이게 제일 문제인데 주한 미군 철수 문제 그리고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인데 저는 사실은 주한미군은 현재 있는 주한미군은 53년 상호방위조약에 의해서 지금 28,500명 있습니다. 미군이 최초로 한반도에 발을 디딘 것은 45년 9월 8일 날 왔다가 48년 9월 9일 날 미소가 다 같이 철수합니다. 그런데 6.25가 나자 16개 유엔군의 일부로 다시 50년 9월 달에 한국에 와서 53년 정전협정이 끝나고 가장 많이 참전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의 젊은이들이 한국에 피를 뿌리고 한 거, 그거 우리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이 많이 주둔했고, 그 주둔하는 데 가장 집요하게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 이승만 박사입니다. 이승만 박사가 여러분들이 그 정전협정에 서명했습니까? 네. 53년 정전협정은 뭡니까? 남측은 UNC, 북측은 중국하고 북한입니다. 이승만 박사가 방공포로 석방, 그리고 또 이게 여기 사인 안 했잖아요. 그 왜냐면 상호방위조약을 맺어주지 않으면 이건 절대 안 된다. 북한 저 사람 믿을 수 있냐? 언제 여러분들 나오고 나면 미국 나오고 나면 또 쳐들어온다. 난 정전협정 절대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서명 대신에 이승만 박사가 버버리 이승만은 제네바의 인도법 협정을 준수하고 정전협정을 준수할 때는 이 구두 서명을 했어요. 그래서 정전협정이 되고, 왜냐 그 당시로서는 뭡니까? 중국하고 소련이요 굉장히 이 전쟁을 빨리 끝내자고 독촉을 했는데 전년 한 1년 정도가 2년 동안은 이승만 박사가 상호방위조약 맺어주지 않으면 우리 코리아는 안 하겠다. 이래가 54년 상호방위조약이 맺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쉬워서 맺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호방위조약의 목적은 가장 중요한 것은
대북한의 군사력의 억지 기능의 핵심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무장지대를 출입 관리하는 것이 남쪽에 UNC라고 있잖아요. 그죠? UNC의 임무는 뭡니까? UNC라 하지만 실질적으로 뭡니까? 미국입니다. 한 사람이 모자를 세 개를 동시에 쓰고 있습니다. UNC 사령관, 주한미군 사령관, 그렇죠? 응? 그렇죠? 이 8군 사령관 다 모자를 같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 UNC 정전협정을 이렇게 했는데, 정전협정의 UNC 꼴 미군인데, 이 미군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어떻든 대북한 억지 기능이 핵심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54년 정전협정이 끝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상당히 오래됐죠, 그렇죠? 그리고 뭐 남북한 간에 어떻든 간에 긴장은 됐지만은 정상 합의도 많이 하고 이리저리 저 멀리는 72년 7.4 공동성명, 6.15 공동선언 쫙 많았죠, 그렇죠? 이런저런. 그래서 최소한도 남북한의 이 국력 차이가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재래식을 하면 북한이 어림도 없죠, 그렇죠? 그래서 북한은 뭘 가졌습니까? 핵을 가졌습니다. 핵을 가졌습니다. 재래식을 하면 이건 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윤석열 때 가지고 여러분들이 봤죠? 북한이 70년 7.4 공동성명의 민족통일 3대 헌장이 뭡니까?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평양에 가게 되면 그 3대 기념 헌장탑 있잖아요. 여러분 그 헌장탑이 그냥 있는 거 아닙니다. 그 길에 하나가 6.15 그 생지하고 다 같이 맞췄어요. 자기들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이걸 좀 파기시켜요. 그리고 남북간 간에 그 개성하고 시민적 연결하면 철도 도로 그 연결할 때 UNC의 사실 방해작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철도 도로 다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파기시켰어요. 그 왜 이런 파기시킨 줄 알아요? 남쪽이 재래식이 세니까 윤석열이가 아니 들어온다 뛰었대 올라온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국력이 남북한 간에 이 정도면 저쪽이 여기서 조금만 도전적인 발언해도 그쪽은 초비상일 수 있어요. 왜 저렇게 나오냐? 제 생각엔 북한이 지금 남쪽도 추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헌법에도 그렇게 했고 또 두 국가다, 투 스테이트 이런 데 얘기하잖아요. 그건 북한이 굉장히 내적으로 불안한 겁니다. 유일하게 믿는 것은 핵무기를 가졌으니까. 핵무기 가진 국가는 몇 개입니까? 합법적으로 가진 나라가? 5개국이죠. NPT 조약이었어요. 그런데 NPT 조약에 가입하게 되면 요 5개국과는 핵을 마음대로 생산, 사용, 이전, 거래 다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국가들은 일체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NPT죠. 소위 말하는 비핵화 조약이라는 것을 불평등 조약이다. 왜 불평등 조약을 하냐? 조약이라는 것은 조약의 당사자가 동등한 권력을 가져요. 그런데 이것은 5개 국가는 일방적 권리를 가지고 NPT 조약에 가입하는 5개 국가 이외 국가는 이거는 완전히 무장해제. 그렇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느 나라든지 뭡니까? 기회만 있으면 핵을 가지려고 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가 재미본 나라가 있습니다. 아예 NPT에 가입 안 하고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가입 안 하고 실험해가지고 성공해버렸어요. 핵무기 딱 갖고 난 뒤에 5개국 어떻게 합니까? 수금. 북한은 순진하게 뭡니까? 91년, 2년 남북기본하면서 할 때 북한이 뭐냐면 남북기본하면서 선명히 드신 요구가 있다. 남한에 있는 그 핵무기 좀 치워달라. 우리 남쪽 대표가 우리 없다. 주한미군 기지 안에 있는 그 전략 핵무기입니다. 그러니까 노태우가 미국과 상의해서 미군의 전략 핵무기가 그때 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이 92년
1월 9일인가 남한 핵부재 선언을 하고 92년 남북기본 합의서가 체결됐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남북기본 합의서가 체결되고 난 뒤에 이제 그러면 우리도 NPT 조약에 가입하겠다. 북한이 승진하게 NPT 들어왔습니다. NPT 조약에 가입하게 되면 2년 내에 그 나라의 핵 관련 모든 보고서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걸 보고서를 내니까 IAEA에서 보고 한가하고 실제 현장을 맞는가 조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사찰을 하고 나오잖아요. 베리피케이션.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가보면 잘 안 보여진단 말이야. 연변인가 어딘가. 그래서 막 미국의 뭐 언론이 뭐 거기 언론이 저거 핵 숨겨놓고 그렇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북한이 NPT 조약에 들어가겠니 이렇게 구속받거나 들어갔다 나왔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뒤에 아시다시피 몇 번 핵 문제로 합의가 있었잖아요. 94년에도 있었고 여러 번 있었는데 어쨌든 북한은 뭐 사실상 핵 국가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법적인 국가는 아니고. 그래서 저는 국제법 학자로서 이 국제 규범이 평화에 관련한 제일 불평등한 것이 이 NPT 조약입니다. 여러분들 왜 그런 줄 알아요? 유엔 헌장 2조 4항에 보면 무력으로서 weapons, 무력으로서 use of weapons, 무력을 사용한다는 거. threatening of use, 무력으로서 다른 나라를 위협하는 것은 use cogens. 이건 절대 규범입니다. 절대 규범. 개별 국가는 국제 문제를 절대 무력을 사용한다든 무력 위협으로 해결해서 어떻게? 평화적으로 해결해요. peaceful solution. 예외가 두 개 있습니다. 예외가 뭐냐? 유엔 헌장 51조 self defense. 요새 가끔 강력을 해놓고 난 뒤에 뭡니까? 선제 공개 해놓고 자유권이다. 그러잖아요. 갑자기 있는데 어느 날 막 쳐들어온다. 그렇게 우리 자유권 때 유엔의 일정한 조치가 있을 때까지만 그 자유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 유엔에 의한 어떤 제재 조치로서 무력 사용이 가능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핵무기도 유엔 헌장 2조 4항에 드는 웨펀에 속하지 않느냐. 핵을 하지 않는 나라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뭡니까? 핵무기 금지 조약이 있는 거 알지요? 핵무기 금지 조약이 발의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그 핵실험 부분 금지 조약도 있지만 핵실험의 포괄적으로 일치 못하게 돼 있죠. 근데 이걸 5개 국가와 8개 국가, 9개 국가 이런 나라들 일체 이거 안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가 화가 나가지고 국제사법재판소에다가 유권적 해석을 했어요. 이 핵무기가 뉴클리어 웨펀도 아까 말한 유엔 헌장 2조 4항에는 웨펀에 속하냐 안 속하냐 물으니까 국제사법재판소가 제 옆에 있는 그 재판소가 뭐라고 답했냐면 아리끼게 하게 국가의 본질적인 생존에 관련된 핵에 관련될 때는 꼭 그렇게만 말할 수 없다. 이 5개 국가를 두둔하고 있는 게 이게 핵질서입니다. 국제규범질서가 있습니다. 자, 제 얘기가 너무 길었네요. 어쨌든 저는 새 정부가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는 지금 어떻든 간에 지금 관계가 좀 이렇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느냐. 그래서 저는 정부 차원에서는 거의 힘듭니다. 지금 저쪽도 이쪽도. 그러면 민간 차원에서의 접촉을 좀 자유롭게 해서 소위 물이 지금 넘쳐가지고 조금 이렇게 이 시민사회라든가 경제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좀 자유롭게 좀 해야 된다. 그런데 남한 내에서는 인간이 그렇게 접촉을 하는 것이 다 범죄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죠? 국가보안법이 있고 교류협력법이 있는데 북한은 구성원이나 그쪽 접촉하려면 in advance 미리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금이라든가 징역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보안법도 그렇고 남북교류. 자,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2023년에 관동대 지진 100년이 추모회가 일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시민단체도 가고 뭐 국회의원도 아마 그 많이 참여했는데 그 모임에 일본의 총연계통 사람들이 아마 그 모임에 많이 참석을 하고 또 주최를 했던가 하고 약간 그래서 그 연전 윤석열 정부 때죠. 북한에 구성원이 있는 모임에 참여할 때는 미리 신고를 해야 되는 안 해서 갔다 온 사람 전부가 다 불려다니고 지금 해외도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선은 민간이 자유롭게 이렇게 접촉할 수 있도록 48년 국가보안법이 여러분 제주 4.3을 만들었는데 그 법이 만들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국가가 안보유가 있을 때는 이런 비상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형법이 그 당시 제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형법이 제정될 때까지만 한시법으로 제정된 것이 형법이 53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형법 안에 다 소환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냉전적인 법제들 이런 것도 우리가 새 정부가 좀 이제는 조금 남북 교류 민간 부분도 교류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해외에도 여기 미국에서도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해가지고 좀 뭔가 저쪽에서 신뢰를 좀 쌓아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저는 남과 북이 맺은 이 남북 정상 합의를 북한이 비록 파기했다 하더라도 그거를 윤석열처럼 저렇게 함부로 국무회의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파기를 못 시키도록 하려면 그걸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버리면 법률 자격을 받게 되면 국회를 통하지 않으면 못하게끔 저런 거다 해야 되고 해서 저는 어떻든 간에 새 정부가 대미 관계에 있어서 아까 말하는 관세 사실 폭탄 문제는 끊임없이 이번 APEC 계획을 이것이 우리가 관세단이 위기이자 기회이기도 하다. 또 안보 문제는 주한미군 철수 이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는 함부로 못하게 됐죠. 여기 국방수권법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게 이미 돼 있고 또 주한미군은 북한만 억지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동북아에 주한미군이 주둔을 함으로써 사실은 중국 경제의 전초기지를 지금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주한미군 기지가 2010년, 2002년 이후로 평택, 여러분 한국 지도 보세요. 평택, 군산, 제주도, 서해 벨트가로 다 미군이 하고 있는 것은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기 위한 겁니다. 거기에 이 한반도가 대단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저는 뭐 국방수권법도 있지만 주한미군은 북한만 열지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중국 방어 전초기지로 필요할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는 미국 국익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주한미군이 미국의 국익에 지금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는데 왜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주둔 경비를 10배를 올리느냐?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요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상호방위조약에 보면 미군이 주둔을 하는데 시설, facility, and areas 시설과 기지는 프리, 무상으로 주되 주둔할 때 쓰는 그 운영비 있잖아요. 이거는 미군이 분담한다. 샤로 되어 있습니다. 미군이 부담 딱, 이건 뭐 애니 코드도 아닙니다. 딱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 약간 이게 구분이 시작했냐. 91년에 미국이 상둥이 적자를 볼 때 미국 쪽에서 우리가 있는 적자가 심하다. 그러니까 좀 요금만 한 번 정도 해줘서 만든 게 91년에 사실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이라는 게 그래서 특별이라는 게 뭡니까? 예외로 요것만 가주자. 3년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특별이 아니라 계속 내려다 보니 일반 모르는 사람은 저거 당연히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처럼 돼 있는데 현재 우리가 어려우면 사실은 국제법제로 볼 때는 그 협상에 나오자 해도 우리가 안 나가도
국제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의 기능이 대북한 억지 기능도 중요하지만은 중국의 견제라는 자국의 국제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주한미군이 주둔 한국군과 더불어 오랫동안 또 훈련 연습대에서 손발이 잘 맞으니까 서해에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기 위한 데도 상당히 한반도가 중요한 기지로 지금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도 미국에도 책임이 있지만은 역대 정부가 미군이나 UNC 건드리면 이건 개혁전화처럼 학자들도 그런 얘기하면 저 사람 약간 이거 아니냐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교하게 전문적인 의견을 정리해서 우리 정부가 민간의 의견도 듣고 정보를 들어서 미국 측에다가 그 담당자한테 전달을 하면 됩니다. 전달하면 미국 측에도 다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 전문가들이 검토해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겠습니다. 이장희 교수님의 이렇게 명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시장들 하시죠? 한 3분 정도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대비 외교 정책에 대한 질문이 있으신 분 손을 들어서 표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상원입니다. 저는 사실 지루라고 하기보다는요, 오늘 강의를 너무 인상 깊게 들었어요. 왜냐면 거의 역사 강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한 번 듣고 그냥 흘려보내기는 너무 아까운 것 같은데, 혹시 이런 것을 간추려서 책을 내셔서 사람들에게 뭐랄까 선동하는 그런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좋은 건의십니다. 또 다른 한 분 또 질문이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저기 김동찬 대표께서 시민참여센터 김동찬 대표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쪽으로 좀 나오시죠, 마이크.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거의 한 30년 가까이 있으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많은 정치인이 오고 대통령도 오시고 많은 학자분들도 와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냥 제가 느낀 바로는 그냥 다 이야기로 끝난 것 같습니다. 이게 일관되고 지속적인 어떤 대미 외교나 이런 것들이 사실 없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권력이 바뀔 때마다 뭐 똑같은 당이라 하더라도 권력이 바뀔 때마다 그 최고 핵심부가 바뀌면 정책들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미국은 뭐 이 사람이 와서 이야기할 때 한번 들어주고 말고 저 사람이 와서 들어주고 말고 그런 것이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30년 동안 그런 거 봐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대한민국은 외교에 총사령부가 없다는 거죠. 청와대가 그 역할을 하고 청와대 5년 집권이 끝나고 나면 또 다 뒤집어져서 뭐 도람이 타불이 되거나 아니면 반대로 가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여야 할 것 없이 정당 대표들에게 사실 외교부가 외교를 하는 게 아니라 외교부는 공무원이고 집권당의 철학과 정책, 노선을 줘서 외교부가 일을 하게끔 만드는 것인데, 여당이나 야당이나 외교에 관련된 철학이나 정책과 노선이 사실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그것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당 내에 없기 때문에 당 내에 외교 관련된 뭐 분들이 있지만 사실 그 커뮤니티에 잘 가려고 하지도 않고 그 사람들이 설사 미국에 온다 하더라도 사진 몇 번 찍고 돌아가면 하나도 팔로우하는 경우에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미국에 있는 정치인들이 늘 만날 때마다 하는 말이, 야, 코리아의 정치인들 와서 사진만 찍고 가고 아무런 팔로우가 없다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데 뭐 교수님도 오셔서 여기 동포들 넣고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결론은
미국의 외교는 미국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지 한국 이야기 듣는 게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미국만 하더라도 물론 미국은 세계 경영을 하니까 국내 외교 전문위원들이 있고 아시아 태평양위원회, 그다음에 유럽위원회, 아프리카위원회, 중남미, 그다음에 또 해서 5개 전문위원들이 있고 각 전문위원들보다 거의 한 20명 가까이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물론 외교부 장관, 그러니까 외교부 장관이 아니라 외교위원장이 발언을 하려고 하더라도 외교 전문위원들의 전문적인 이야기를 듣지 않고 할 수는 없고, 지금 얼마 전까지 했던 토니 블링컨도 외교 전문위원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장기적으로 서희 장군 이런 이야기 할 필요 없이 외교를 지속적으로 해야 될 책임자들이 각 당인데 당 내에 외교 전문위원들이 각각 한 명씩 있는 겁니다. 한 명을 놓고 전 세계 외교 관련된 걸 하라 그러면 안 하겠다는 거 마찬가지로 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교수님께서 어차피 학자이고 또 외교에 관련돼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외교 이야기를 하기 전에 당 내에서 외교 전문위원들을 키우고 수십 년 동안 키운 외교 전문위원들이 집권했을 때 외교부에 영향력을 미쳐서 집행과 정책, 철학, 노선들을 줘서 외교부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구조가 갖춰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외교는 집권한 청와대가 몇 번 뛰어다니고 5년 끝나면 또 제자리 걸음이나 언제 그랬나는 식으로 없어지는 그런 게 외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같이 뭘 한다는 거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개혁 이후로 처음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좀 가까이 해주세요. 네, 개혁 이후로 처음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모르는, 그러니까 사실 아는 게 별로 없는데 보니까 미국 내에 있는 그 진보적인 생활하는 그런 한인 단체들이 너무 많이 따라오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뭔가 한 명쯤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선생님이,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생각하시기에 여기 미국에 있는 한인 정부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든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면 해서 대한민국을 볼수 있을지, 특히 이제 미국 시민권자라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첫 번째 질문하신 분은 김정은 선생님, 내용을 좀 이렇게 말로 내용들을 좀 널리 알릴 수 있는 방안을 제의했어요. 예, 좋은 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두 번째 하신 선생님, 김 선생님은 당내에 외교 관련 전문가들을 좀 많이 키우고 양성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정권 바뀌니까 또 이게 연결이 관료주의라는 건 끊어지거나 그렇게 지속할 수 있도록 이런 뭔가 우리나라 외교도 좀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두 번째는 이게 우리 외교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성대도 모 교수님 어떤 그런 너무 서리라고 관료주의가 너무 심하면 성진하는 것만 이렇게 관심을 갖고 그 안에 전문가 중심의 어떤 캐스팅 중심으로 우리 정부 구조를 바뀌어야 된다. 전문가 중심으로. 나는 내가 예를 들면 FDA 전문의는 나는 평생 거기서 FDA만 저 부서 가서 FDA, 이 부서 가서 이것만 전문으로 해서 그 사람이 관료로서 성질도 되고 인정받던 그걸 해야지. 우리나라는 소위 관료주의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부서를 가게 되면 과거는 필요 없는 겁니다. 오로지 한 등급 올라가는 성질 인상 이다음에 정상 사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좀 우리 정부 제도도 그렇게 개혁하는 좋지 않느냐.
있다.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논문을. 그래서 그런 말씀하고도 연결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외교부에 우리 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생각은 지금 과장이니까 그 다음은 어떻든 간에 그 다음 성질하는 거. 어디 대사를 나는 거, 어디 영사하는 거, 이 관심이지.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특히 무슨 인권에 관련된 그런 어떤 보면 평생 그 일만 계속 그 외교 부서에서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부서 조직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럼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스라엘 다음으로 본국 국민대 해외 동포들의 비율이 두 번째랍니다. 그만큼 우리 민족이 만큼 디아스포라, 참 고통을 많이 받은 그런 민족이라는 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700만, 800만 본국 국민대. 그래서 이 해외 교포 역할이 나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해외 교포 가운데 특히 미국에 있는 여러분 교포들은 쉽게 말하면 미국의 제국주의에, 신제국주의의 심장부에 여러분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거수일투족은 여러분 노림야에 따라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디어도 여러 명성도 있고 경제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국민민족 포럼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상환에도 소통을 하고, 또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정말 뿌리 우리 조국에 대해서, 또 내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 본국에 있는 우리 국가가 할 수 있는 외교도 있지만 일반 비국가 부분, NGO 부분, 시민사회의 부분, 소위 공공외교,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일본이 보니까 상당히 공공외교를 잘한다. 우리나라 호텔 같은 거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일본은 제가 동남아를 많이 돌아봤는데 일본은 동남아에 나쁜 짓 많이 했잖아요. 나쁜 짓 많이 한 그 장소마다 일본이 국자를 그냥 보다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기념관을 지어주고 이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감히 일본 계속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공공외교, 특별히 미국에 계시는 우리 국민민주포럼과 이런 좋은 이런 건강한 민주운동, 평화운동, 참 우리 민주사회의 그런 통합을 위한 많은 노력들 여러분들께서 좀 이렇게 미국의 중요한 오피니언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한번 좀 네트워크를 좀 하나 만들어서 1년에 한 번씩 한인의 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보면 저는 더 크게 미국 사회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또 한국의 자기 뿌리에 대해서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국제사회도 이바지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열정적이고 내공 충만한 우리 칸나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지들께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일정이 나온 게 단체 사진입니다. 단체 사진이 안 계신 자리에서 저쪽을 보세요. 그리고 여기 줄은 의자를 앞으로 돌리세요. 앞으로 줄이고 저쪽에 계신 동지들은 서서 나오셔서 서주세요.